실제로 중국 역사 포털에서도 이순신은 이순신으로 표기되어 명나라의 속국 장수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우리 영웅이라고 우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적 시각일 뿐이죠. 우리는 중국인 유저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시장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이순신을 중국인으로 홍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해밍턴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게임 스튜디오에서 기획 및 디렉팅을 맡으며 지금까지 주로 교육용 게임 프로젝트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역사 논쟁 한가운데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해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친 시점, 다른 테이블에서 꽤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순신이 어떻게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조선, 지금의 한국에서 활동했던 인물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조선을 명나라의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도 중국 문명권 인물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 테이블로 쏠렸고 저 역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팀에서 서버 개발을 맡은 중국인 개발자 린준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몇 명이 이순신이 중국인일 리 없다고 맞서자 린준웨이는 얼굴을 붉힌 채 더욱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웹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고 이순신이 혼자 독립적으로 전투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일 수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여러 다큐나 언론 보도에서 이순신을 조선왕국의 전설적 해군 지휘관으로 소개해왔는데 회사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이순신 중국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가가서 상황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이순신 게임 프로젝트 얘기 같군요. 이렇게 식당에서 언성을 높이면 곤란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린준웨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분노 반, 답답한 반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찰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순신을 무조건 한국 영웅이라고 못 박으면 중국 시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중국 유저들은 이순신을 중화 문화권 영웅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요. 이런 걸 무시하면 중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질 게 뻔합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순신이 조선 장군이라는 사실은 영국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언론 보도나 학계 자료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 이날의 충돌은 앞으로 훨씬 더 큰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순신 게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건 이미 영국 초중등학교에서 이순신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한 초등학교에 초청받아 교육용 게임 개발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죠. 아이들 책상 위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역사 동화나 학습 만화 자료가 놓여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그 만화를 열심히 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순신 만화 보셨어요? 거북선이라는 특이한 배로 일본 함대를 막아서는 장면이 엄청 멋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늘 수적 열세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는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패라던데 저는 속으로 정말 영국 아이들이 이순신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라고 놀랐습니다. 보통 영국 아이들은 서양 위인들 예컨대 넬슨 제독, 웰링턴 공작, 혹은 나폴레옹 등에 익숙할 텐데 말입니다. 뒤늦게 조사해보니 BBC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여러 영국 언론에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지켜낸 혁신적 해군 장군이라고 소개해왔고 일부 출판사가 이순신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를 영문으로 번역해 영국 초중등 학생들에게 보급했더군요. 그렇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동양의 대단한 해군 지휘관 정도로 이름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곧바로 영국 아이들이 이순신을 만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게임을 통해 체험학습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교육용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 기획은 순식간에 승인을 받았지요. 하지만 제가 린준웨이라는 강경파 중국인 개발자와 부딪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전체 방향을 담은 기획서를 작성해 팀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기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게임 콘셉트는 어린 이순신 시절부터 시작하여 병영 생활을 거치고 무과 시험에 합격해 해군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해전을
전략 시뮬레이션, 액션 형태로 재현해 아이들이 플레이하며 역사를 체험학습한다. 교육 목표는 영국 초중등생에게 동양해전사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올바르게 알려준다. 영국 언론 만화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이순신의 임기를 게임으로 한층 확장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 주요 특징으로는 거북선 등 조선 수군 함선을 디테일하게 재현하고 명량의 전한산도, 대첩 등을 각색해서 재밌게 구현한다.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화돼 초중등생의 흥미를 끌 만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한다. 발표 자리에서 많은 팀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린준웨이가 손을 들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순신이 분명히 한국 장군이라고 부각되고 있는데 중국 쪽 시장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문제라뇨? 영국 언론이나 서양학계에서도 이순신을 조선한국 해군 지휘관이라고 명확히 언급하잖아요. 그러자 린준웨이는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어권 SNS와 역사 커뮤니티를 보면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여기는 시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순신도 중국 역사권 장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영웅이라는 식으로만 못 박으면 중국 유저들은 이건 한국식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할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무슨 억지인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교육용 게임에서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린준웨이가 이 정도로 강경하고 집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획 발표 후 저는 혹시 모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게시판에 영국 주요 언론 보도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예컨대 BBC 다큐멘터리 캡처에는 이순신은 16세기 말 조선 왕조의 해군 제독으로서 무패, 신화를 만들어낸 동양 최고 수준의 전략가라는 내레이션이 있었고 데일리 메일 기사에는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을 운용해 일본 함대를 격퇴한 조선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소개돼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모두 이순신이 조선한국 장군임을 당연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오히려 영국 유저들이 왜곡이라며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용 게임인 만큼 역사적 사실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글을 게시했는데 린준웨이는 그 아래 댓글로 더 강도 높은 반박을 남겼습니다. 영국 언론이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중국 쪽에선 예전부터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이순신은 명나라에 충성을 바쳤다고 인식해왔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이 역사를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내 회의 자리에서 그는 이순신을 중국의 해군 영웅이라고 본격적으로 묘사해야 중국 시장에서 환영받는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강경해졌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면서 영국에서 이미 인기를 끈 이순신 만화에 저작권자 한국 출판사와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는 화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순신을 주제로 교육용 게임을 만든다니 고맙고 기쁩니다. 다만 중국 측 압력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한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이순신은 한국에서는 민족의 구원자 수준으로 존경받는 분이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영국에서도 이순신이 한국 장군임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중국식 주장을 반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린준웨이는 또다시 팀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출판사와 협력해 한국 영웅으로만 그리면 중국 시장은 포기하는 셈이에요. 이순신이 중국의 위인이라는 걸 강조할 부분을 조금이라도 섞어야 국제 매출이 보장됩니다. 심지어 그는 중국 외교나 유저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면 게임이 중국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본래 목적은 영국 아이들의 교육이다. 중국 시장은 부차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3040%쯤 진척되자 린준웨이는 사내 게시판에 중국어 웹사이트 SNS 글을 잔뜩 링크하며 이순신은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링크 속에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이순신 또한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식의 주장이 가득했지요. 그는 코멘트에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 포털에서도 이순신은 이순신으로 표기되어 명나라의 속국 장수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우리 영웅이라고 우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적 시각일 뿐이죠. 우리는 중국인 유저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팀원 대부분이 영국 다큐나 기사에서 확실히 이순신을 조선 장군이라고 하는데 중국 영웅이라고 억지 쓰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반박했지만 린준웨이는 중국 시장이 훨씬 크다.
이순신을 중국인으로 홍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회의 자리에서 제가 영국 방송 중 하나에서 거북선을 세계 최초 철갑선 중 하나로 소개했고, 이는 조선 고유 기술이라 밝혔다고 강조하자 린준웨이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영국 방송이니까요. 중국에서는 조선의 배가 아니라 명나라의 기술이 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게임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팀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역사 왜곡은 안 된다는 대다수 의견과 중국을 잡으려면 이순신을 중국 영웅이라 인정해야 한다는 린준웨이의 의견이 정면 충돌했던 겁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져 저는 영국 여러 학교의 시범 버전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거북선을 직접 움직이며 해상 전투를 체험해보고 와, 이순신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교사들도 영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순신 만화를 게임으로 발전시켜 준이 좋다며 흡족해했죠. 그 무렵 한 중국 퍼블리셔가 우리 회사에 연락해 이순신 게임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투자를 받아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곧 구체적인 조건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게임 내에서 이순신을 중국 역사권 인물로 묘사하고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임을 분명히 기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이미 영국 언론과 학계 자료에서 이순신은 한국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확립돼 있고 우리 게임은 역사 교육용이 주목적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린준웨이는 제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찰스, 당신은 큰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인기 끌면 매출이 엄청날 텐데 왜 자꾸 이순신은 한국 영웅이라고 고집합니까? 이 게임을 중국에서는 한국이 모두 베껴간다라고 욕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왜곡하면 영국과 한국 모두에서 비윤리적이라며 비판당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내심으론 이 프로젝트가 분명 중국 문제로 인해 흔들리게 생겼다며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사내 갈등이 한창이던 시점, 영국 교육청 관계자 몇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해 이순신 게임이 실제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 빌드 버전을 직접 시연하면서 거북선 전투 시스템과 명량의 전 시뮬레이션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육청 인사들은 영국 학생들이 이미 이순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전략 게임을 통해 역사지리 전술 개념을 배울 수 있어 훌륭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연 도중 린준웨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더욱 노골적인 이순신 중국설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순신을 한국 영웅이라고만 말하기엔 한쪽 시각이지요. 중국 입장에선 조선이 속국이었고 이순신이 명나라의 협력 속에서 전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중국 영웅이라 봐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당황한 듯 반응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가 영국 BBC 자료 등을 확인해보면 이순신은 분명 조선 왕조 소속 장군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학계와 국제 언론을 보면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 조선 해군을 이끈 지휘관으로 인정받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있었다 해도 이순신이 중국 장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라 부르고요. 교육청 담당자들은 제 설명에 납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린준웨이는 불만 어린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 걸까 하고 씁쓸해했습니다. 교육청 시연 후 저는 CEO와 임원진을 긴급 소집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퍼블리셔는 이순신을 중국 영웅으로 묘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영국 한국은 물론 국제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라 반발할 게 뻔합니다. 이미 영국 아이들도 이순신은 한국 장군이라 배우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면 혼란만 줄 뿐입니다. CEO도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영국 아이들의 교육용이 핵심이죠. 중국 시장이 크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임원진은 이순신을 중국인이라 묘사하지 않는다. 중국 시장의 압박에도 역사 왜곡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린준웨이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부에 재차 항의를 올렸습니다. 찰스와 임원들이 중국을 무시한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프로젝트가 약 70% 완성되었을 즈음 회사 내부에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서버 코드를 몰래 수정해 게임 실행 시 가장 먼저 뜨는 로딩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게 해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본 게임은 명나라와 조선이 협력하여 만든 위대한 해군 역사를 소재로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문명권에서 탄생한 해군 영웅입니다. 팀원들이 분노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범인은 린준웨이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중국 퍼블리셔와 유저들을 위해선 이 정도 표현이 필요하다며 정당화했으나 이는 회사 기획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자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경악과 실망이 뒤섞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CEO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린준웨이를 프로젝트에서 즉시 배제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찰스, 중국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은 결국 빛을 못 볼 거예요.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린준웨이가 떠난 뒤 프로젝트 팀 내부는 오히려 결속을 다져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최종 시나리오를 더 충실히 다듬으며 임진왜란의 전황조선, 해군 체계 명나라의 원군 지원 등을 역사적 근거에 맞춰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이순신은 조선의 해군 장군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교육 모드에서는 이순신의 무과 급제 연도,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명량해전의 지형적 이점 등을 퀴즈 지도 미션 형태로 구현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거북선 업그레이드 과정을 직접 플레이하며 어떻게 대포를 설치하고 갑판을 철로 덮었는가를 배우도록 하는 식이었지요. 또한 게임 내에 영국 언론 자료실을 만들어 BBC 타임즈 등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간략한 캡처나 문구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해외 교사나 학생이 쉽게 참고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팀원들은 이 정도면 영국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역사 교육 게임이 될 것이라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이 이순신 모바일 게임은 드디어 영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후 며칠 만에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폭발적인 다운로드가 발생했고 SNS나 유튜브에도 이순신 게임 플레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거북선을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팁 같은 콘텐츠가 공유되었고 영국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순신 만화로도 재밌었는데 직접 조종해보니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명량해전 미션에서 적은 배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 짜릿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교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사회나 역사 과목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의 동아시아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게임 시연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왕국의 해군 장군이지만 그분이 보여준 리더십과 전술적 혁신은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조차 수많은 아이들이 그분을 존경한다니 무척 기쁩니다. 영국 기자들은 BBC 등에서 이순신은 한국의 전설적 장군이라 이미 보도한 바 있고 이제 게임으로 교육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출시 후 몇 주가 지나자 중국 일부 커뮤니티에서 왜 이순신을 한국인이라고만 주장하느냐는 비난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해고된 린준웨이가 중국의 다른 게임사로 이직해 이순신은 명나라가 키워낸 장군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했고 이것이 한국 네티즌들과 또다시 갈등을 빚는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학계에서는 이미 이순신이 조선왕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다루고 있고 이를 뒤집으려 든다 한들 학술적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애당초 영국 아이들의 교육이었지 중국 대중시장에서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런던 교회의 한 중학교에 직접 방문해 이순신 게임을 활용한 역사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임진왜란과 동양해전사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싶다며 저를 초청한 것이었죠. 교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생들 20여 명이 태블릿을 들고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명량해전 맵을 시연하며 이순신 캐릭터로 좁은 해협을 지키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척의 적 함대가 엄청난 유세로 몰려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제 역사 맞아요? 이렇게 적은 배로 어떻게 버텼다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게임을 잠시 멈추고 실제 역사적 기록을 들려줬습니다. 1597년에 벌어진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막아낸 실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형과 조류를 철저히 분석해 울돌목에 거센 물살에 적을 유인의 혼란에 빠뜨린 거죠.
영국에서도 이런 전술적 기지를 높이 평가해 동양의 넬슨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기다 이순신이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감탄과 환호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도 패배가 없다고요. 그런 지휘관이 실제로 있었다니. 우리 넬슨 제독도 위대하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 조선에 이런 영웅이 있었다니 신기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며 기획 초기부터 꿈꿔왔던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순신을 한국의 영웅으로 인식하고 그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동하는 순간을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영국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발견하고 감동받은 이순신의 역사적 디테일은 다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중국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해. 빨리 도와줘. 여기 중국 베이징 공항 한복판.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25살의 파워블로거 시그리드입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의 관광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며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독특한 전통을 소개하는 글들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작성하고 있는 중국 관광 관련 글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썼던 글의 자료와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하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작성했던 게시물들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국의 결제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QR코드 결제는 어디서나 가능하며 심지어 작은 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모바일 결제는 사용이 제한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결도에 대해서도 올렸는데 특히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중국 도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항상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이 정돈되어 있고 쓰레기 하나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경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청결도에서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역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 자료에 의존해 작성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칭찬을 했고 반대로 한국은 부정적인 글들만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 측에서 항상 강조하며 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언제나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니 걱정 말고 부정적인 내용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노르웨이에서 단시간에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중국 업체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중국 측 업체가 조회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희 블로그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업체 측에선 이 방법은 저희 블로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또한 중국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국과 손을 잡고 게시글을 몇 달씩 작성하고 돈을 벌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은 더럽고 미개한 나라이고 중국은 정말 관광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제가 작성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을 과대포장하는 글을 쓰다 보니 제 글 속에 왜곡된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아시아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물어볼 때도 저는 주저없이 중국이라는 답을 먼저 꺼내며 중국에 관한 정보를 줄줄줄 읊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관광객들이 더 많이 중국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대규모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중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9개국을 지정했으며 이들 국가에는 노르웨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무비자 정책의 주요 내용은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큰 변화를 예고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저와 거래하던 중국 관광업체에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겁니다. 시그리드, 이번엔 직접 중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홍보 영상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행기 왕복 티켓 제공, 중국 체류 동안의 모든 경비 지원, 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비행기 편도, 숙박도, 심지어 500만 원까지? 이건 말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제안을 받은 날,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메일을 읽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이미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답장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저 관광하기 좋은 중국에 가는 거야. 돈도 받는 거야. 경비도 무료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업체 측과 바로 화상회의를 잡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제가 헐리우드 스타라도 된 것처럼 그들은 저를 마구 칭찬하며 특별한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저를 대접했어요. 시그리드,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스크린 너머로 제 머리 위에 후광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마치 세계적인 여행 인플루언서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노르웨이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멋진 비행기를 상상하며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새로운 영상 촬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제 인생에서 죽기보다 끔찍한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달콤한 500만 원과 초호화 대접을 받을 거란 꿈만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렘에 10시간 넘는 긴 비행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를 반긴 것은 말 그대로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공기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었고 어딘가 고약한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엔 공항 외부에서 나는 냄새겠지 싶었지만 공항 내부로 들어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치 공항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듯한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곧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은 정말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유지하며 걷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것 같았어요. 수화물 찾는 곳까지 가는 동안만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제 발을 밟고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뒤에서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를 인간으로 보기는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겨우겨우 수화물 벨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친 상태였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반쯤 열린 제 캐리어였습니다. 지퍼가 터져 캐리어가 덜렁덜렁 열린 채로 돌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속옷이 반쯤 튀어나와 있고 안에 담긴 물건들은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화물을 막 다룬 것 같은 흔적이 뚜렷했어요. 설마 안에 있는 게 없어지진 않았겠지 라는 걱정에 황급히 캐리어를 열어보니 다행히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캐리어는 이제 더 이상 잠기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악은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영어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며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헬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제 서류를 보자마자 굉장히 무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과 태도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왜 중국말을 못하냐고.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까불어? 여긴 중국이라고. 그는 서류를 툭툭 던지며 대충 확인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몇 분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가 서 있는 동안 그는 옆 사람과 농담을 하며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물어보려 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며 손으로 짜증스럽게 제쳐버렸습니다. 겨우 입국 스탬프를 받고 공항을 나왔을 땐 이미 기운이 쭉 빠진 상태였어요. 공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달콤한 여행이 아닐지도 몰라.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끔찍한 경험들은 불과 1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공항을 나선 후 벌어진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났지요. 그렇게 전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중국 관광업체 관계자들은
벌써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반기며 촬영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그들 앞에 서 있었죠. 캐리어는 터져 있고 얼굴엔 피곤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의 상태나 기분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카메라를 꺼내 저를 바로 찍기 시작한 겁니다. 시그리드, 여기 공항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중국 공항이 얼마나 멋지고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공항이 멋지다고요? 방금 전 캐리어가 터지고 사람들에게 치여 넘어지며 입국 심사에서 무시당한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얼굴에 있던 감정은 숨길 수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여기 공항 시스템은 엉망이고 직원들은 무례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업체 관계자 야오밍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촬영을 멈추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스톱, 스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눈은 매섭게 저를 쏘아보고 있었고 그는 한 걸음에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 못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뭔데? 그는 마치 제가 그의 시간을 망쳐놓은 듯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가방에서 한 묶음의 종이를 꺼내더니 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걸 읽으세요.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당신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 대본은 말 그대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은 효율성과 친절로 유명합니다. 서비스는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겪은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 순간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삼켰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본을 손에 쥔 채 억지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시그리드입니다. 이곳 중국 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아주 편리하게 도착했습니다. 내 말과 표정이 따로 노는 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야오밍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문짓으로 더 큰 미소를 요구했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자존심과 진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촬영이 끝난 뒤 야오밍은 짜증스럽게 카메라를 껐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본을 쥔 손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하며 품었던 그 모든 설렘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내가 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라는 후회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저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갔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촬영이 끝난 후 제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대본을 읽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저는 이미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과 분노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야오밍이 저를 공항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종이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그리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의 스케줄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모든 걸 끝내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가 내민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스케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남은 4개의 촬영 장소 방문,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5개의 관광지 촬영, 이동 중에만 간단히 쪽잠을 자며 쉼, 그리고 이틀 동안 총 9끼의 식사 촬영. 뭐라고요? 9끼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막 도착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고 이미 첫 촬영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야오밍은 마치 이 일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촬영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관광지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협력 업체들과 약속된 스케줄이 있습니다. 식사 촬영도 중요해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태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야오밍은 제 피곤한 상태를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케줄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잠을 잘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촬영이 이어질 텐데 중간중간 이동 시간 동안 차에서 잠깐 쪽잠을 자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오밍의 말에 저는 속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하고 막 도착한 제게 쉬지도 않고 촬영하라는 건 거의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이틀 동안 총 9개의 식사 촬영이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을 다양하게 보여줘야 해요. 사진과 영상 모두 필요한데 식당마다 정해진 메뉴를 다 시켜야 하니 음식을 남기지 말고 먹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굿기요? 저는 평소에 하루 3끼조차 겨우 먹는 편이었는데 이틀 만에 9끼를 먹으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오밍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스케줄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그리드, 이건 우리 회사와 협력하는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다 해온 일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됐던 건 제가 아직 업체로부터 경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왕복 비행기와 체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와서 촬영을 중단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중국까지 날아왔고 앞으로 받을 500만 원이 제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어떻게든 이틀만 버티자. 촬영만 끝내면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스케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야오밍에게 피곤한 기색을 최대한 숨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케줄에 맞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지옥 같은 촬영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저는 모든 촬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끝내고고 마지막 촬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식당 촬영이었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준비된 코스 요리를 먹는 장면을 찍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9끼 중 8끼를 먹어치우고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지만 업체 측은 마지막 촬영이니 잘 마무리하라며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야오밍은 저를 재촉하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직원들이 음식을 하나씩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정말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익지 않아 피가 흐르는 듯했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 요리는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으며 기름이 줄줄 흐르는 국물은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그리드,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야오밍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도 저는 젓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야오밍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끄라고 소리치고는 식당 직원들에게 새 음식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찍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마지막 촬영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더는 못하겠어. 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이런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이미 충분히 참았지만 이제 끝이야. 야오밍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계약했잖아요. 당신은 여기서 돈을 받으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이제 그딴 건 필요 없어.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지워요.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어요. 야오밍은 제 말을 듣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 당신은 계약서를 읽어봤나요?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당신들이 내게 청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날 놔주세요. 야오밍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화를 참으려는 듯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식당 직원들에게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라고 지시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렇게 끝내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태도라면 아무도 당신과 일하지 않을 겁니다. 촬영은 그렇게 끔찍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촬영팀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은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세계 최고라고 외치던 그 모든 연기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틀 동안의 끔찍한 촬영과 끝없는 굴욕으로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며 야오밍의 이름이 화면에 뜬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시그리드, 정말 촬영을 그만둔다고요? 그럼 좋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경비를 당신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야오밍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마치 제가 그의 소나기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총액은 500만 원을 조금 넘을 겁니다. 비행기 티켓, 호텔비, 식사비, 이동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돈을 완납하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수 없도록 신고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꼼짝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제가 여기서 받기로 한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는 순간 그들이 저를 다시 발목 잡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촬영 비용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의하자 야오밍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촬영을 중단하거나 협약을 어길 경우 모든 경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약했나요? 그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돈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중국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500만 원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마련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머릿속을 떠올리며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큰일 났어. 중국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해. 정말 급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큰 액수를 들으며 당황했고 금액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화만 돌린 끝에 간신히 몇 명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무너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국 어렵게 마련한 돈을 야오밍에게 건네고 모든 경비를 정산했습니다. 그는 돈을 세며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은 중국을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다시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니까요. 저는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발걸음은 공항을 향했지만 마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대합실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 처음 발을 디디던 순간의 설렘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죠. 고작 이틀 만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리카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그리드,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일이 떠올랐고 저는 친구에게 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촬영도, 돈도, 계약도 전부 다 엉망이고 이제는 중국을 떠나고 싶어. 여기서 겪은 모든 일이 끔찍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시그리드, 괜찮아. 모든 게 잘못되었어도 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은 내 자신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고 조금 숨을 돌려야 할 때야. 그러더니 친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리드, 중국까지 왔잖아. 바로 옆에 한국이 있는데 그냥 돌아오는 건 아깝지 않아?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가서 직접 보고 느껴봐.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도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거야.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블로그에서 중국 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항상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관광지는 중국에 비하면 별로다라거나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에 비할 바 못 된다는 식의 내용들로 글을 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내가 직접 가보라고? 솔직히 한국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 정말 거길 가야 할까? 솔직히 나는 별로 흥미가 없는데, 하지만 친구는 웃으며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너는 지금 한국에 대해 편견만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직접 가보면 전혀 다르게 느낄 거야.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여행지 중 하나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다고. 기회를 놓치지 마. 친구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리드,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가 예쁜 나라가 아니야. 그곳에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 예를 들어 서울의 경복궁 같은 전통 궁궐을 본 뒤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면 두 시대가 얼마나 멋지게 공존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어. 비빔밥, 불고기, 김치, 그리고 한국식 BBQ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요리야. 한식을 먹으면 너도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게 될 거야. 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 그리고 쇼핑 좋아하잖아? 명동이나 가로수길에 가면 너한테 딱 맞는 쇼핑 천국을 발견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연도 놀라워. 제주도 같은 섬은 천국 같아. 해변, 산, 그리고 아름다운 들판이 모두 모여 있거든. 시간이 되면 너도 꼭 가봐.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에서 한국을 비하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로 한국을 아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친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시그리드, 그냥 돌아오지 마. 어차피 중국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국을 직접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해봐. 내가 경험하지 않고 판단했던 걸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깊이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한국에 한번 가볼게. 친구의 제안에 따라 저는 계획에도 없던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림칙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중국까지 온 김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비하만 했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갑작스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어디를 가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짐을 찾는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캐리어가 터진 채 엉망으로 도착했던 끔찍한 기억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어요. 출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공항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전혀 길을 헤맬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공항철도와 지하철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복잡할 것 같아 걱정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랍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모든 노선과 정류장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교통 체계와 비교하니 한국의 대중교통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해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느꼈던 건 한국의 결제 시스템이 너무 단순하고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해결되었고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QR코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저를 감탄하게 했어요. 반면 중국에서 불편했던 현금 결제나 오래 걸리던 카드 승인 과정을 떠올리니 이 차이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는 유명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비빔밥을 주문했고 직원은 친절하게 모든 재료와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그 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재료, 적당히 매콤한 맛,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졌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음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어설프게 젓가락을 다루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웃으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을 비하했던 글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은 모두 중국 업체의 지시에 따라 한국을 비하하고 중국을 과장되게 미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들 속의 한국은 제가 지금 경험한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와보지도 않고 단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국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썼던 글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인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고, 음식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며 외국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잘못 판단했던 나라였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단정지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썼던 한국에 대한 글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언젠가 한국인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품었던 편견을 깨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준 나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노르웨이 파워블로거 시그리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 이순신은 임진왜란 동안 지휘한 주요 해전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국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넬슨 제독도 트라팔가 전투 전까지 여러 승리를 거뒀지만 완벽히 무패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죠. 거북선의 혁신, 아이들은 거북선이 세계적으로도 선구적 철갑선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배 위를 철로 덮고 용머리 장식에서 대포를 쏘는 구조라든지 16세기 동아시아에서 이 같은 기술이 개발된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의 유명한 구호,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꾀하면 죽는다라는 정신이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마치 고대 스파르타 전사들의 모토를 연상시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조선 수군의 판옥선, 편전할 등 독자적 무기체계를 발전시켰고 명나라 원군이 있었지만 해전 지휘 주체는 철저히 이순신이었다는 점. 영국 아이들은 조선이 완전히 명나라에 종속된 게 아니었고 독립적으로 강력한 해군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좌 수사로 재직하면서 지역 백성을 지켰고 모함으로 벼슬을 빼앗긴 뒤 백의종군했다가 다시 돌아와 명량해전을 이끈 과정은 아이들에게 마치 영화 같은 감동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게임 스토리만 봐도 극적이었는데 실제 역사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배우면서 영국 언론에서 이순신을 동양의 해전 거인으로 소개하는 이유를 체감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에도 통할 리더십 혁신원신을 발견했다며 감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봅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분이 조선왕국의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는 사실은 영국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변치 않을 가치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와 교육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사실에 기반한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생 이순신 장군의 이 말처럼 때론 죽기를 각오해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